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지만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10월 3일주가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상당히 중요한 이 결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선 이 남부지법에서 이준석이가 신청한 가처분, 여기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윤리의 결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며칠간 말이죠, 이준석이가 조행이 지냈는데 드디어 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어제 국군이나 상당히 성공적으로 열렸나 했는데요, 이 자막에 영상에 중국 장갑차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지금 국방부가 이 구설에 또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대통령도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이런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영어를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48초간의 정상회담이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동시통역을 했다고 그래요. 이 동시통역을 하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가 이렇게 깊은 얘기가 오겠느냐.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대통령이 영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말이죠, 과거 영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이 흑역사를 또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맨 먼저 이 통역 문제, 그러니까 이번 이제 통역이 있었으면 얼마나 참 좋았겠느냐. 그리고 과거에 우리 대통령의 외국 정상과의 이 과거 역사를 보면 이 영어가 너무나 약해갖고 참 당황스러운 적도 많았고 망신당한 적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 제일 그래도 영어를 잘해서 한 대통령, 물론 뭐 이승만 대통령이 있지만은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MB 대통령이 그나마 영어를 잘해서 좀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좋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번 이제 정상회담에서 말이죠, 윤 대통령 이제 동시 통역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두 정상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뭐 이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 10초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또 이 금융 문제, 이런 핵심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잔혹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좀 할 줄 알면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이 정상 간의 신뢰 관계를 조성해서 이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냥 정상회담 할 때 악수하고 또 웃고 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지, 그 이후로 이 개인적 즉 정상 간의 신뢰 관계를 통해서 양국 간의 어떤 현안이라든가 중요한 국제 현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성과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느냐?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이 대통령들의 영어 이 잔혹사를 말씀드리면 YS가 우선 얘기가 돼요.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갔는데 이 긴장해가지고 How are you를 했어야 되는데 How are you가 아니고 Who are you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린턴이 갔다가 나는 힐러리 남편이다 이렇게 재치 있게 받아들이는 바람에 엄청난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을 뻔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둘 다 이 영어를 너무나 몰라가지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낮아서 야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통역 좀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영어 폄하하고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좀 안 좋게 얘기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영어가 몰라가지고 울렁증으로 고생을 많이 할 정도가 됐다. 그러면서요, 노무현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서 대통령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영어를 좀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라는 말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까지 받았으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영어에 능통을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 신분으로 미 의회에서 연설도 하고 또 미국 지도부하고 영어로 한반도 정세를 토론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48살에야 영어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래도 회화 정도까지는 가능했고 영어 연설문을 또 고치기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MB 대통령은 이 세일즈맨 현대그룹 재직 시에 중동을 누비면서 영어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나마 혼자 외교부대에서 영어를 할 정도의 훌륭한 이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2010년도 서울에서 열렸던 G20 회의에서는요,
통역 없이 영어로 지도받다 다른 정상들하고 이 환담도 하고 그래서 의장국으로서 분위기를 띄우는데 성공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영향으로 그나마 이제 영어라든가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익혔지만은 실제로 외국어 실력을 발휘한 적은 거의 없다. 그리고 또 영어나 불란서어로 연수를 했지만은 이게 성과까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런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영어 뭐 그렇게 매달리지 말고 차라리 스몰 토크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이 영어를 준비하고 이 순방 외기에 나서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도 국격이 높아졌고 또 다자 정상회의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내수용 대통령은 이제는 뭐 그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이즈미 춘이치로 전 일본 총리는 영어가 약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시 대통령 앞에서 엘비스 프레슬리 히트곡을 노래하고 또 춤도 추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얻어갖고 굉장히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 에어포스 1을 타고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생각까지 이 대통령 둘이서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베 신조 총리는 영어를 아주 잘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18호를 골프 라운딩을 함께 할 정도가 됐다라고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 기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지금 이제 이건 영어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는 민주당과의 지지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당에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이유로 해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굉장히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야당 쪽으로 이 지지율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 야당 쪽으로 지지율이 넘어가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을 말이죠. 주간조선 이 홍영림 기자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분석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전반적으로 최근 여론조사, 이 갤럽 여론조사고요, NBS 여론조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최근에 이제 NBS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은 29%, 그리고 국민의힘이 34%, 여전히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 지지율은요, 윤 대통령 지지율인 32%라도 보다도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37.6인데 민주당은 31.2밖에 되지 않고 이 31.2는 윤 대통령의 37.8%보다도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갤럽 조사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4.0, 그 동률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낮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기존 지지층이 상당히 이탈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기존 지지층 이탈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민주당의 기존 지지층 제일 센 게가 40대잖아요. 그리고 진보층이잖아요. 여기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갤럽 조사를 보면요. 지난 3월 초하고 9월 달을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3월 40대에서 57였었는데 요즘 47%로. 그리고 3월에 진보층은 72였는데 요즘은 62%. 이 얘기는 이 지지 기반을 확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 지지층에서마저도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 즉 역컨벤션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역컨벤션 효과가 나오느냐? 한 대여섯 가지 제가 정리해 보니까요. 기사가 굉장히 길어요. 우선은 사법 리스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의 개딸들에 대한 역풍이 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퍼퓰리즘적, 즉 퍼주기식 정책에만 올인하고 있고, 그리고 지나치게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이가 국정 발목 잡기에만 매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도 보면요. 민주당 측 인사들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정부를 흔들러 대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의겸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장관, 이재정인가요? 이 의원하고 악수를 연출했다. 그리고 서영교 느닷없이 팬티 예산, 왜 이렇게 대대적으로 삭감했느냐? 이게 전부 다 가짜 뉴스로 이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 이것도 역풍을 야기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대여섯 가지 원인이 바로 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도 훨씬 낮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낮은 상황에서 바뀌지 않는 즉 역컨벤션 효과가 굉장히 이 뿌리를 내리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론 전문가들의
이런 분석을 보면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이번 민주당 지지율을 좀 올릴 수 있겠느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외연적 확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주 소수의 전통적 지지층에만 딱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포퓰리즘이 아니면 실질적인 민생 정책을 가지고 올인해야 되는데 포퓰리즘에만 빠져 있으니까 이탈했던 집토끼가 돌아오기도 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상일 K-스탯 컷 컨설팅 소장이 밝히고 있고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은요. 지금 경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그리고 정부 여당이 제대로 해결책도 지금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만은 확산되고 있지만 야당 역시 경제 문제에 대한 이런 해결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수권 정당으로서 여권과 협치하고 또 이 정책적 대안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지지율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이제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게 뭐가 지금 문제냐? 뭐가 문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이냐? 아니면은 기각될 것이냐? 만약에 인용이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도 뭐 물 건너가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최고위 누가만 남느냐? 주호영 원내대표 하나 남고요. 당연직인 정책의장 성일종 남고 그 다음에 이 친이준석계 이 인물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렇게 해서 3인 체제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자, 그러면 이제는 뭐 이 비대위가 오래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김용태가 결국 조기 전당대회를 인정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빠질 것이다 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럴 경우는 뭐 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 최고위원들 이제 포골 이제 선거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정족수를 채워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갑자기 말이죠. 지금 뭐 요즘 조금은 그래도 점잖게 있었던 이준석이 드디어 이제 노골적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오늘 그 페북에 올린 글. 자,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누구냐면요. 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의 따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양희 위원장을 사실상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바로 누구를 소환하면서 이철승 당시 대표의 4.4.5입 개헌 반대를 얘기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을 길게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설명을 하면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정말 무미건조한 현대사 이야기인데 뭔가 최근과 대자비가 되는 지점들이 있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4.4.5입 개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4.5입 개헌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도 반올림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에서 가르친다.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유당에서는 갑자기 대한수학회장을 지냈던 서울대 수학과 교수에게 개헌 종족수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데 그래서 135.33333가 아닌 135가 종족수가 맞는다는 이야기를 유도해가지고 그 허접한 논리를 들이밀면서 개헌이라고 하는 중체대한 정치적 행위를 해버렸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하여튼 정치적으로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학자를 빌린 거 이거는 의심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요. 물론 결과적으로 이 자유당에서 일부 양심적인 의원들이 탈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팀플을 하면 즉 디플레이를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 한두 명이 있고 나머지는 익명화되는 비율이 거의 일정한 것처럼 그 시절에도 4.4.5입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인원의 수는 자유당이라고 하는 114석 정당에서도 13명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그냥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해도 그냥 입 닫고 있어야 할 처지의 의원들이었다라고 꼬집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정치적으로 한 서너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이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음성학자들의 자문을 근거로 일축하고 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에 동조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친윤계를 비판한 것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지난 9월 4일 날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지록의마라는 말을 썼잖아요. 지록의마. 즉 윤핵관이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했을 때 초선 의원들은 앞다퉈서 이거를 추인하고
그것이 사슴이다 라고 사슴이라고 바른 말하는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을 집단 린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지록의 말을 언급한 것을 볼 때 결국 친윤계 초선의원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6일날 있게 되는 추가 징계 심의를 앞두고 윤리위의 정무적 판단이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다 라고 해석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곁다리 정보를 얻자면 이 사사의 개헌을 막기 위해서 단상에 올라가서 국회 부의장의 멱살을 잡으며 야 이 나쁜 놈들아를 외쳤던 분이 바로 소속 이철승 선생이다, 이렇게 이 글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소설 이철승 선생, 이렇게 소신 있는 옳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리 누가 이끌으냐? 바로 이양희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친윤계 눈치만 보고 옳은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상식성에 이철승 대표는 맞섰는데 지금 이양희 위원장은 이러한 비상식적 상황에 오히려 맞장구를 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다 뭐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국방부의 실수가 논란을 낳고 있어요. 국방부의 실수가 이게 뭐냐? 바로 그겁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이 어제 있었는데요. 영상에, 그러니까 이제 이 각군들의 이제 우리 국가 수호를 위한 국방을 위한 결의가 담겨져 있는 영상, 1분 10초짜리 영상이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국군의 결의라는 제목으로 올라가요. 여기에서 육군 파트가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한 3초 정도 길 방송인데요. 여기에 우리 한국군 장갑차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중국인민해방군의 장갑차가 올라가는 거예요. 참 이런 어이없는 실수가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국방부가 이 제작 과정에서 참 실수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버스 지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 문제, 이 군가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멸공의 횃불이 오리지널 노래입니다. 제목도 멸공의 횃불이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안내할 적에는 뭐라고 안내느냐? 바로 승리의 횃불이라고 안내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바로 이제 외빈들이 많고 외국군 대표들이 있기 때문에 멸공이라는 말 대신에 승리라는 말만 바꿨어요. 그런데 군가는 원래대로요, 멸공이라는 말로 재창이 됐어요. 이 군가 가사도 이제 승리라고 바꿨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못 바꾼 거예요. 이런 이 국방부의 실수에 대해서 이 비판적 여론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제법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이제 뭡니까, 이 민주당 측 동향인데, 이제 호남 측에서 이 국회 의원으로서 이제 원로들이 누가 있느냐? 바로 정동영 상임 고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고요. 또 한 명이 지금 누구냐? 천정배예요. 천정배. 이분들이 노익장을 과시하기 위해서 2024년 총선에 나올 준비들을 하고 지금 뛰고 있다, 이런 보도가 중앙일보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호남 올드보이의 귀환, 출마 기지개켜는 정동영, 박지원, 천정배. 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박지원 이 목포에서 뛰려고 하는데요. 목포보다는 본인이 고향인, 본인이 이제 고향인 진도, 완도, 해남에서 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정동영 전 의원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뛰려고 지금 주변 분들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복귀의 뜻을 전하고 있고, 지역구로는 본래 예전 지역구였던 전북, 전주병에 공천을 할 것이다, 신청을 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많이 지금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요, 정동영 지금 민주당 고문의 경우에는요, 2007년도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인지도는 굉장히 높지만은 지난 선거에서는요, 전주병에 출마했지만은 김성주 민주당 의원한테 패했어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목포에 출마했다가 김오원이 민주당 의원한테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정배 의원의 경우에는 6선인데 7선 도전을 공식화하고, 양양자 의원이 무소속으로 되어 있는 광주 서구 지역을 공모 신청을 최근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정읍 고창이 지역구였던 유성엽 전 의원도 총선 출마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요. 민주당 내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내년도 총선을 대비한 움직임이 제법 물 위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 본 방송은 마무리하고, 또 이제 바로 이어서 이 다음 방송은요,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재명의 소환도 이제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자, 그래서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라고 하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어지는 이재명 비리와 관련된 뉴스 제가 종합해서 정리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